안녕하세요. 한민족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지훈님의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지훈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지훈입니다. 지금은 30대 초반이고 5년 전에 탈북했어요. 제가 자란 곳은 평양 근처의 평범한 동네였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았죠. 어머니는 화장품을 팔았고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어요. 어릴 적 저는 정말 활발하고 말재주 좋은 아이였어요. 동무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죠.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말도 없고 이상한 증세를 보였대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소아 우울증 같은 거였겠죠. 이런 변화는 제가 조선소년단에 가입하면서 시작됐어요. 북한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의무적으로 조선소년단과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에 가입해야 해요. 이게 뭐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어린 나이부터 정권에 충성심을 주입하는 조직이에요. 조선소년단은 7살에서 13살 사이의 모든 어린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주요 목적은 사회주의 국가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어린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고 뇌도 말랑말랑하니까 세뇌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화국에 충성하지 않으면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다라는 사상이 확립되는 거죠. 조선소년단에 가입하는 행사가 1년에 3번 있어요. 첫 번째는 2월 16일 김정일 생일, 두 번째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마지막으로 6월 6일 조선소년단 창립일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 행사들이 일종의 계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2월 16일 행사는 상위 30%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어요. 4월 15일은 상위 50%고요. 나머지는 6월 6일에 가입하죠. 이렇게 해서 어린 나이부터 선택받은 자라는 우월감과 선민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14살이 되면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에 입단해요. 여기서는 농촌 지역 활동에 중점을 두고 붉은 청년근위대라는 중군사 조직 훈련소에서 무기 다루는 법도 배워요. 매일같이 선전 노래를 부르고 춤을 배우고 학교 야간 경비를 서고 봄에는 나무를 심고 겨울에는 난방용 장작을 모으는 등의 활동을 해요. 이런 조직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행동을 하면 바로 선생님들에게 꾸중을 들어요. 한 번은 제가 재치 있는 말을 했다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매를 맞은 적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말을 아끼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됐죠. 그렇게 저는 햇살 같던 아이에서 어둠 같은 아이로 변해갔어요.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저 철이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사상 교육을 받았고 그 결과 저는 당연히 공화국에 충성하는 인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국가와 정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창의성이나 개성은 억압되고 오직 우리식 사회주의만이 옳다고 믿게 만들죠. 제가 겪은 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 번은 조선소년단 모임에서 우리나라가 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인가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했어요. 저는 순진하게도 우리나라에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걸 개선해 나가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썼어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됐어요. 선생님은 제 글을 모두의 앞에서 읽고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사상이 불순한 아이로 낙인 찍혔죠. 또 다른 예로 우리는 매주 김일성 김정일 혁명활동 연구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수령님들의 위대한 업적과 자애로운 모습에 대해 배웠죠. 한 번은 제가 김일성 수령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나요? 라고 순수하게 질문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어요. 선생님은 수령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냐며 호통을 치셨고 저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글을 100번 써야 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저는 점점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질문을 하는 것도 의견을 내는 것도 무서워졌죠. 그저 듣고 외우고 복창하는 것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이 서서히 죽어갔어요. 하지만 이런 교육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본연의 호기심과 의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저 깊숙이 숨겨져 있을 뿐이었죠. 저 역시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조선소년단원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특별할까? 다른 나라들은 정말로 다 나쁜 나라일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죠. 그리고 이런 의문들이 나중에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씨앗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더 많은 것들을 겪어야 했죠. 조선소년단 그리고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에서의 경험은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험들이 제가 지금의 저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에서 살면서 가끔 그때를 떠올려요.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친구들, 후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이에요. 제가 18살 되던 해에 군대에 입대했어요. 처음에는 군복을 입은 제 모습에 어깨가 으쓱했죠. 하지만 그 기분은 채 1년도 가지 않았어요. 군대에서 여자라는 것 자체를 잊어야 했거든요. 북한 군대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우선 기본적인 생활 조건부터가 열악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해야 했어요.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얼음을 깨고 그 밑에 물로 세수를 했죠. 처음에는 너무 추워서 울면서 세수했던 기억이 나요. 식사도 문제였어요. 하루 종일 고된 훈련을 받고 나면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는데 주는 음식이라곤 염장무와 염장배추뿐이었어요. 가끔 밥이 나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쌀과 옥수수를 섞은 잡곡밥이었고 양도 턱없이 부족했죠. 단백질은 거의 섭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훈련 중에 기절하는 동료들을 자주 볼 수 있었죠. 위생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어요. 생리대?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했죠. 우리는 헌옷을 잘라서 만든 천생리대를 사용해야 했어요. 그것도 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빨지도 못하고 말려 쓰는 경우가 많았죠.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한 느낌이었어요. 샤워나 목욕은 아예 사치였어요. 여름에는 그나마 강에 가서 씻을 수 있었지만 겨울에는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하기도 했어요. 머리를 감는 것도 큰일이었죠. 한 번은 겨울에 너무 머리가 가려워서 얼음 구멍을 뚫고 머리를 감다가 기절한 적도 있어요. 다행히 동료가 발견해서 살았지만 정말 죽을 뻔했죠. 훈련은 또 어떻고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훈련이 계속됐어요. 체력훈련, 사상교육, 군사훈련 등 쉴 틈이 없었죠. 여성이라고 해서 봐주는 법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죠. 여자가 약하다는 소리 듣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야외 훈련이었어요.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을 오르내리는 훈련을 할 때면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키가 160cm인데 저보다 작은 동료들도 많았어요. 그 친구들은 자기 키보다 높은 돌기둥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다가 자주 쓰러졌어요. 그럴 때마다 간부들은 이래서 여자들은 안 된다며 비난했죠.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저 견뎌내는 수밖에 없었죠. 군대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였어요. 우리는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사상 검열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바로 불려가 신문을 받았어요. 한 번은 제 동료가 꿈에서 한국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이유로 며칠 동안 취조를 받은 적도 있어요. 또 다른 큰 문제는 성희롱과 성폭력이었어요. 여군들은 늘 남성 상급자들의 눈치를 봐야 했죠. 밤중에 불려나가 특별 지시를 받는 일도 있었어요.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어갔죠. 저도 한번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다행히 동료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늘 불안에 시달렸죠. 건강 문제도 심각했어요. 영양 부족과 과도한 노동으로 많은 동료들이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는 받을 수 없었죠. 감기약조차 구하기 힘들었고 심각한 병에 걸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한 번은 제 룸메이트가 폐렴에 걸렸는데 군의관은 그저 잘 쉬어라라는 말만 하고 돌아갔어요. 결국 그 친구는 몇 주 동안 고열에 시달리다가 겨우 회복했죠. 계절마다 겪는 어려움도 달랐어요. 여름에는 무더위와 싸워야 했죠. 에어컨은 꿈도 꾸지 못했고 선풍기도 없었어요. 그저 땀을 뻘뻘 흘리며 훈련을 받았죠. 모기와 벌레들도 큰 문제였어요. 모기장도 없어서 밤새 모기에 시달렸고 온몸이 모기 물린 자국으로 가득했어요. 겨울은 더 힘들었어요.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항상 추위에 떨어야 했죠. 두꺼운 군복을 입어도 소용없었어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에 서리가 내려있곤 했어요. 동상에 걸린 동료들도 많았죠. 휴식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쉬는 날이라고 해도 항상 뭔가를 해야 했죠. 김일성, 김정일 동상 닦기, 군부대 청소, 농촌 일 돕기 등 끊임없이 일을 해야 했어요. 진정한 의미의 휴식은 없었죠. 그리고 가족과의 연락도 거의 불가능했어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긴 했지만 모든 내용이 검열을 받았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죠. 사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런 내용은 쓸 수 없었어요. 군대 생활 중 가장 괴로웠던 점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것이었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변화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죠. 우리는 그저 국가와 수령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 같았어요. 개인의 꿈이나 희망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어요. 동료들과의 우정은 제가 군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위안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힘들 때 위로해 주었어요. 때로는 몰래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고 아플 때 서로 돌봐주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되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죠. 하지만 탈북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잡히면 처형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틈틈이 정보를 모으고 탈북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가끔 꿈에서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요. 아직도 군대에서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북한 군대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야외 훈련이었어요. 특히 화장실 사용 문제는 정말 심각했죠.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야외 훈련은 보통 며칠에서 몇 주까지 지속됐어요. 우리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생존 훈련을 받았죠. 물론 그곳에는 화장실 같은 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했죠.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선배들이 알려준 대로 나무 뒤에 숨어서 해결하려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항상 누군가 볼까봐 두려웠고 벌레나 뱀 같은 동물들이 무서웠죠. 특히 생리 기간에는 더욱 힘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겐 제대로 된 생리대가 없었어요. 천으로 만든 생리대를 사용했는데 이걸 야외에서 관리하는 게 정말 큰 문제였죠. 씻을 물도 부족했고 말릴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여군들이 비뇨기과 질환에 시달렸죠. 한 번은 이틀 동안 진행된 야간 행군 중에 생리가 시작됐어요. 준비해간 천생리대는 금방 다 썼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결국 속옷을 잘라 임시 방편으로 사용했죠. 그때의 수치심과 불편함은 아직도 생생해요. 화장실 문제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도 있었죠. 한 번은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조용히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큰 곰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다행히 곰이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그 후로는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또 다른 문제는 위생이었어요. 화장지는 꿈도 꾸지 못했죠. 우리는 나뭇잎이나 풀을 사용해야 했어요. 가끔 신문지를 구할 수 있으면 정말 럭셔리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조심해야 했어요. 한 번은 신문지를 사용하려다가 거기에 김정일 수령님의 사진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사용했다간 큰일 날 뻔했죠. 위생 문제로 인해 많은 동료들이 질병에 시달렸어요. 설사병이 가장 흔했죠. 하지만 제대로 된 약도 없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어요. 아픈 상태로도 훈련은 계속되었죠. 겨울 훈련 때는 더 힘들었어요. 추운 날씨에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엉덩이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너무 추워서 빨리 일어나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적도 있어요. 그때 입은 부상으로 몇 주 동안 고생했죠. 비가 올 때도 문제였어요. 우산은 꿈도 꾸지 못했고 비를 맞으며 용변을 봐야 했죠. 온몸이 젖은 채로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마다 감기에 걸리곤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부재였어요. 언제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실제로 몇몇 남자 군인들이 여군들이 화장실 가는 모습을 훔쳐보다 적발된 적도 있어요. 그 후로는 더욱 불안해졌죠.
한 번은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밤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어떤 남자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지르지 못했어요. 그 후로 한동안 밤에는 절대 혼자 화장실에 가지 않았죠. 동료들과 함께 갔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많은 여군들이 방광염이나 신장질환 같은 비뇨기 계통 질병에 시달렸어요. 물을 잘 마시지 않으려고 했고 가능한 한 오래 참았거든요. 저도 한동안 심각한 방광염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견뎌냈어요. 동료들과 함께 화장실에 가기, 서로의 뒤를 봐주기, 필요한 물품 나누기 등 우리만의 방법으로 대처했죠. 때로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은 제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어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꾸곤 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런 게 당연한 줄 알았던 한국 사람들이 부러웠죠. 이런 경험들이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되었어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야외 훈련 중 화장실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한 번은 3주간의 산악 훈련 중이었는데 갑자기 심한 설사병에 걸렸어요. 아마도 오염된 물을 마셨던 것 같아요. 밤새 수십 번을 화장실에 가야 했는데 그때마다 깜깜한 숲속을 헤매며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 했죠. 한 번은 너무 급해서 제대로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용변을 보다가 큰일이 날 뻔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선 곳 바로 옆이 깊은 계곡이었던 거예요. 한 발짝만 더 갔어도 추락했을 거예요. 그때 정말 죽을 뻔한 것 같아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또 다른 날에는 독충에 물리기도 했어요. 밤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무언가가 제 다리를 물었는데 나중에 보니 독거미였더라고요. 다행히 크게 위험한 종은 아니었지만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렸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훈련은 계속되어야 했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많이 우울해졌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른 나라 군인들도 이렇게 사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절대 금기였어요. 한 번은 제 절친한 친구가 이런 불만을 털어놨다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 후로 다시는 그 친구를 볼 수 없었죠. 그래도 우리는 견뎌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냈죠. 야외 훈련 중에는 동료들과 함께 작은 텐트에서 생활했는데 그때 나눴던 대화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는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나누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들이 제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도 배웠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런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부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군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꾸곤 해요. 꿈에서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깨어나면 여기가 한국이라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돼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런 경험들이 제가 탈북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모르고 있거든요. 특히 군대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져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 경험을 나누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언젠가는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로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절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어요. 한 번은 제 동료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적이 있거든요.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본 후였어요. 물론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건 엄청난 범죄예요.
하지만 어떤 고위 간부의 집에 청소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됐죠. 그 드라마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풍요롭고 자유로운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속아 살아왔는지 깨달았죠. 그 순간 저는 이대로 살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탈북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잡히면 처형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더구나 가족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었죠.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탈북하면 그 가족 전체가 처벌받거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틈틈이 정보를 모으고 탈북 계획을 세웠죠. 국경 지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조금씩 돈도 모았어요. 탈북에는 큰 돈이 필요하거든요. 브로커에게 지불할 돈도 필요하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쓸 돈도 필요하니까요.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2019년 겨울 제가 휴가를 받아 집에 갔을 때였죠.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 순간의 두려움과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강을 건너는 동안 계속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쫓아오지 않나 확인했죠. 하지만 중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중국은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달 동안 중국에서 숨어 지내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불안하고 무서웠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깜짝 놀라곤 했어요. 중국에서의 생활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늘 붙잡힐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죠.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경찰과 마주쳤는데 그때의 공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다행히 그냥 지나쳤지만 그 후로 며칠 동안은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또 중국에서는 인신매매의 위험도 컸어요.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남성들에게 팔려가거든요. 저도 한 번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다행히 도움을 받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죽을 뻔했죠. 몇 달의 숨막히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한국행이 결정됐어요.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게 된 거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그 순간의 감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기쁨, 두려움, 설렘, 걱정 등 온갖 감정이 뒤섞였죠. 2020년 초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드디어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동시에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도 컸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에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지만 생각보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안심이 됐죠. 그 후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약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서 한국의 문화, 역사, 경제 시스템 등을 배웠죠.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죠.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낯설고 두려운 것일 줄은 몰랐거든요. 하나원을 나와 실제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언어는 같지만 사용하는 단어나 억양이 달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많았죠. 취업도 쉽지 않았어요.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죠. 지금은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급여도 꾸준히 받고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움은 많아요. 가끔 북한 말투가 나와서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때면 마음이 아프죠. 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해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 연락할 수도 없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투표권도 있고 여행의 자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가끔 TV에서 북한 뉴스를 볼 때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알기에 마음이 아프죠. 동시에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제 꿈은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려고 해요. 지금은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탈북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은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어요. 새로 온 탈북민들에게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죠. 돌이켜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삶, 목숨을 건 탈북, 중국에서의 불안한 시간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자유를 생각하며 버텼어요. 이제 저는 자유인이에요. 제 의지로 선택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매일매일 느끼며 살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 더 좋은 직장을 갖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들을 데려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제 앞에 놓인 과제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 자유로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요. 지금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탈북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탈북민들에게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힘을 내요. 지금은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급여도 꾸준히 받고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움은 많아요. 가끔 북한 말투가 나와서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때면 마음이 아프죠. 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해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 연락할 수도 없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투표권도 있고 여행의 자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가끔 TV에서 북한 뉴스를 볼 때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알기에 마음이 아프죠. 동시에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제 꿈은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려고 해요. 지금은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탈북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은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어요. 새로 온 탈북민들에게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죠. 돌이켜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삶, 목숨을 건 탈북, 중국에서의 불안한 시간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자유를 생각하며 버텼어요. 이제 저는 자유인이에요. 제 의지로 선택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매일매일 느끼며 살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 더 좋은 직장을 갖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들을 데려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제 앞에 놓인 과제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 자유로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요. 지금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탈북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탈북민들에게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힘을 내요. 한국에 와서 겪은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는 바로 공중화장실이었어요. 처음 한국의 공중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너무나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눈을 의심했어요. 북한에서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저 구멍이 뚫린 판자 위에 쪼그리고 앉는 정도였죠. 화장지는 꿈도 꾸지 못했고 대부분 신문지나 잡초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한 변기, 휴지, 비누, 핸드드라이어까지.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자동 센서로 작동하는 수도꼭지를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던 기억이 나요. 특히 놀라웠던 건 화장실 문화였어요. 북한에서는 급하면 아무 데서나 보리를 보는 게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게 됐죠. 한 번은 길을 가다 급해서 골목에서 보리를 보려다가 경찰에게 걸린 적도 있어요. 그때 정말 민망했죠. 또 하나 적응하기 어려웠던 건 화장실 사용 예절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사용 후에는 깨끗이 정리하는 게 당연한 문화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낯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화장실 문화의 차이는 단순히 시설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 하나만 봐도 그 나라의 문명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백화점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나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서 처음에는 진짜 화장실인 줄 몰랐어요. 로비인 줄 알고 한참을 서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알았죠.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어요. 처음으로 비데를 경험했을 때의 일이에요.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물이 나와서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죠. 옆 칸에 있던 사람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북한과 한국의 차이를 실감했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 수준, 위생관념, 공공질서 의식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지금은 한국의 화장실 문화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오히려 이제는 깨끗하지 않은 화장실을 보면 불편할 정도예요. 가끔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들도 언젠가는 이런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의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고 싶어요.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실 문화 전반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한국의 공중화장실 경험은 제게 문화 충격 그 자체였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했어요. 북한도 언젠가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한 부분을 제가 담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그리고 매번 감사한 마음이 들죠. 이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들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들도 언젠가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더 이상 기본적인 필요를 참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다.